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부 브리핑입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건설업 체감 경기는 11년여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고 부진한 내수가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까지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금융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거래 중개와 투자 허용을 추진합니다. 여당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만 젊은 유권자들의 비트코인 ETF 투자 수요가 큰 만큼 관련 제도 개선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칩을 뇌에 이식한 첫 인간 환자가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옮기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에서 거듭된 사고로 안전 문제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바뀐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 표정이 또 무슨 소린가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서두에 시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 달 이후에 시장은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뭐 큰 이벤트가 있었죠.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12월 말경에 좀 반짝 삼성전자 중심에서 그 최근에 저 PBR주 관련주 강세 보인 걸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은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별로 놀랍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2023년 6월 달부터 계속 저항이 되고 있는 이제 2670포인트 부근의 저항을 다시 또 확인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폭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완만해진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무리하게 조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2월 13일부터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좀 무리하게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리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상승 기울기도 좀 최근에 와서 종가 기준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기준을 보게 되면은 옆으로 누운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670포인트를 돌파할 만한 어떤 모멘텀을 한테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다시 개별 종목 장세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까지 아마 계속 많이 떠들었을 것 같은데 저 PBR주가 조용하다라는 것. 저 PBR주도 결국에는 테마였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초정도 채굴을 또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빠른 순환매가 여전히 진행이 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원점에서 말씀드린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대 시장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장비주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역사적인 하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 보니까 오늘은 장비주들이 동반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들이고요.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먼저 전액 같은 경우에 주가들이 강했었고 그 뒤에 FEOC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전구체 부분, 그다음에 분리막 부분의 기업들인데 전구체 부분은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고 오늘은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에 더해져서 뭐 종고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시세가 한 번씩 났었고 뭐 음극재라든지 여기에 도전재 기업 같은 경우도 함께 강한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순환매가 발생을 하는 모습들이고 중국 시장이 개장되고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공급차 이상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보다는 LNF 같은 경우가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모습들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양극재 업체의 주가 바닥은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장비라든지 소재 업체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수주의 가능성 같은 경우도 도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의 순환매가 부각되고 있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요. 최근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을 급속히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비투 금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본 종목들은 무엇인지 수급 주체별로는 어떤 종목군들을 바라봤는지 궁금합니다. 정 이사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수급 주체별로 보게 되면 일단 뭐 코스피 쪽 같은 건 개인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은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뭐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뭐 이런저런 투자자분들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정말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다는 거죠. 코스피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저 PBR에 관련돼 가지고 뭐 코스피 강세를 보였다가 그 전에 또 코스닥 강세를 보였다가 그리고 2차 전지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초전지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 PBR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개인들이 어떤 수급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체감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개별 종목들 같은 게 정말 너무나 활발하게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최근 뭐 3대장이라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제주반도체, 엔캠,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인데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필옵틱스라든지 뭐 상승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탑머틀이라든지 그 네페사카라든지 상승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비트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2차 전지가 또 끔찍끔찍 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왔구나 해서 그쪽으로 또 자금이 들어간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들이 2,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뭐 제약주도 있긴 하지만 일반 전기전지 쪽으로 418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 추측컨대 아마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우리 기술 투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더잡기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월에도 가장 또 많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시가총액이 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실적은 예상치는 상회한다는 시각이고요. 거기 더해져서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이 중요한 상황인데 실적 예상치도 추정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6% 하락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대형 IT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텐데 핵심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꺾지 않을 것이고요. 실제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IT주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형주 기준으로 한 5%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강한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안에서 지금 AI로 창출되는 뭐 서버의 증대 요인, 그다음에 이에 더해져서 반도체 후공정단에 장비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그런 매출 규모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꺾이지는 않은 흐름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IT주들을 보더라도 뭐 주가 수익 비율로 많게는 10배 중반 정도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먼저 선행해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종목이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HPSP 뭐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은 주가의 시세 같은 경우가 한 발 빠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떠 있는 종목 쪽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의 시각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는 올릴 겁니다. 올리는 상황 안에서 컨퍼런스 콜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IT 쪽은 커질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대형주 기준으로 한 5%대의 조정이 나오면 이거는 뭐 극단의 케이스죠.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강한 매수에 대한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IT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애플의 경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둔화로 인해서 IT 기기의 수요가 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폰 15 시리즈도 판매량 자체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부품주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분위기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엔비디아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아시겠지만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단독 뭐 HBM3 공급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엔비디아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간의 어떤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거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결국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 주식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하이닉스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은 지금 IT 섹터 내에서도 이슈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은 AGI 반도체 얘기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그네틱스가 급등을 하고 있고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뭐 필옵틱스는 뭐 유리기평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 초반에 브리핑할 때 개별 종목 장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딱 포커싱이 돼가지고 그 이슈에 맞는 종목들만 계속 두더지않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따라잡지 마세요. 무리하게. 따라잡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권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중장기냐 단기냐 이렇게 나뉠 수가 있거든요. 뭐 코로나 때 같은 경우 뭐 네이버라든지 현대차는 계속 갔던 시절에는 그냥 사놓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계속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환매 장세잖아요. 그랬을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은 달력을 만드셔가지고요. 달력에다가 그날 강세 보이는 테마를 계속 매물을 하셔야 됩니다. 매물을 하셔가지고 그 테마들이 다시 순환매로 갈 만한 테마라고 생각이 되면 그 테마들을 조정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부지런히 매물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주식 투자도 사업인데 부지런히 해야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왜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개인 사업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 오늘부터 캘린더에 적을게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우스갯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빠른 순환매가 트렌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인가의 어떤 힌트는 지난주 보였던 테마들이 이번 주 다시 강세를 보이냐가 그게 답인 겁니다. 네. 그리고 얼토당토 아닌 테마라면은 그냥 제외시키는 게 맞는 거죠. 최근에 그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계속 하거든요. 변동성 심하죠. 그죠? 저피벨 같은 경우도 쉬었다가 또 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 현상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 힌트가 되는 것들이 뭐 리튬이라든지 AGI라든지 유리기판 이런 것들 강세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달력에다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시고 조정을 보였을 때 접근을 하고 다시 돌아온 순환매를 노리는 거죠. 네. 안 나왔을 때는 분위기 빨리 끊고 나오는 게 지금 답입니다. 근데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 주식 다 못 하십니다. 못 하시는 게 맞고 차라리 네.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차라리 저는 맞다라고 봐져요. 아마 제가 방송 초반 브리핑에서 언급을 드렸지만은 공매도 금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네.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종목 장세 계속 간다고 봅니다. 왜? 그 공매도 금지가 있다라면은 시장을 띄워가지고 종목을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공매도 금지가 있으면은 종목이 상승할 때 제어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종목만 잘 찍어서 그 종목 잘 끌어올리게 되면은 수익 충분히 나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모건스탠딩가 5% 이렇게 지분을 매입을 했다는 공시가 나왔잖아요. 모건스탠딩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답인 거예요. 굳이 시장을 띄울 필요 없이 공매도 금지가 있기 때문에 종목만 잘 사서 띄우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보면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되게 많을걸요? 내가 그 종목이 없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더 내가 좀 바빠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수 자체도 어려운 만큼 좀 부지런하게 매모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15일이 되면 시가총액 규모별로 정기 변경이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유통과 또 친환경 발전 업종의 종목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보통 뭐 대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소형주 수급이 바뀔 때는 기존에 이 지수를 추종하던 자금 같은 경우가 미리 빠지고 새로운 지수를 통한 자금이 유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주가 변동성이 매도가 나올 때는 커지고 다시 새로운 매수가 들어올 때는 그런 가격을 복원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 정기 변경 안에서 편입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의 상대적인 강도 같은 경우가 평균보다는 강한 모습들이고 편출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강도가 강한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편입 편출에 대해서 시각은 기존에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될 때 공매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수 편입을 놓고 한 달 이전 정도에는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수 대비해서 종목이 강했다가 그 이후 편입 이후에는 좀 약한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패턴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되려 지수 편입 이후에도 이 추정 자금 같은 경우가 유입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한 열흘 정도는 강한 모습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특성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수의 정기 변경 편입이 되는 종목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수의 정기 변경에 따라서 편입이 되는 종목을 바라보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종목은 HLB일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리보세라닙과 칸넬리 주밥의 병역 요법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의 FDA 승인을 아직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 이 일정까지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일정까지 뭐 계속 조마조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앵커님 하신 앞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부지런해야 되고 이게 순환매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LCB가 그렇잖아요. 가다 쉬었다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바빠야 된다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돈 벌려면은 바빠야 됩니다. 왜 바빠야 되느냐? 주식 투자마다 실력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인 야구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야구를 하는데 제가 이승엽 자리를 대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하거든요. 제가 그만큼 운동을 한다고 연습을 한다고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면은 주식시장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시장이 쉽지 않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HL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리버사이클 관련된 이슈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고 있다 보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뭐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부분까지 갔다가 아마 조금 이제 소위 속된 표현을 꼬라박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리버사이클 이슈가 있다는 거 누구나 HLB 관련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 종목을 만진 애들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을 이제 주도하는 이제 주도 세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네들이 얼마만큼 끌고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특정적인 가격에서 고점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고점 신호 중에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HLB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권이 특정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이제 특정 가격이 10만 원까지는 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리보세니아비는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끌고 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답을 해줄 상황은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알테오젠을 좀 살펴본다면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주가도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 역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역시도 이 일정에 따라서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편입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수급의 긍정적인 요소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SC 제형에 대해서 로열티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 제형으로 변경을 해야지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가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열티가 기본 3% 이상으로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 5%에서 6%로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15만 원 정도까지 이상 또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핵심은 로열티 협상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도 있습니다. 시장이 초전도체 쪽이 강하다가 프로그램 매도가 이쪽으로 나오고 반대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가 알테오젠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들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수급의 주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급 같은 경우에 연속성이 존재를 하고 핵심은 이 로열티에 대한 협상인데 이게 이제는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반응을 봤을 때 그랬을 때 3%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10만 원, 그 이상 한 15만 원 이상 이렇게 목표가가 나오니까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가를 좀 주목해 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초전도체 섹터를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앞서서 1, 2부에서 전해드릴 때만 해도 좀 강세를 보이던 섹터였는데 지금 섹터 전반이 9%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 있다가 지금은 9위까지 밀려 있습니다. 20%대 약세 흐름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나와 있습니까? 이슈는 없어요. 이슈는 없고요. 그럼 왜 이러는 겁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수식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이게 요 화면 좀 같이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아마 이제 신성 델타테크의 고점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언제부터 보냐면은 지금 작년 7월 28일부터 한번 쭉 볼게요. 7월 28일부터 쭉 상승 나오다가 조정받고 전고점 돌파할 듯 하다가 조정받고 지금 요게 가격을 보게 되면은 68,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쭉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윗꼬리 음봉. 제가 조금 전에 돈을 벌려면 손이 바빠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결국 데이터화인데 요 패턴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나고 나면 끝이거든요. 메모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어디서 나왔냐면은 에코프로. 똑같이 나왔어요. 에코프로.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일자 상승 나오죠? 조정 나오고 여기서 75만 원 전고점 돌파시키면서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50만 원 가가지고 윗꼬리 잡히는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하나로 보시면 돼요. 요 구간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잘 보고 지금 다시 이제 신성 델타테크로 와볼게요. 어떻게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봉을 그 캔들을 만들지 모르겠지만은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고 흐름은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찌 보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 없을 겁니다. 아마 장 끝나고 뉴스를 10만 개, 100만 개 찾아봐도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이건 결국 세력 마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왜 성역에 좀 말씀드리냐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작년에 에코프로가 150만 원 고점 잡을 때 물론 지나가면서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7월 16일 날 고점을 잡을 때 이때 이렇게 하락할 때 이유가 나왔었나요? 이유가 안 나왔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그 이후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종목 상담을 했는데 에코프로를 150만 원에 사가지고 상담 받으신 걸 두 분을 봤어요. 어찌 보면 이게 고점 신호라고 판단하기 힘들고 이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아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5만 원 이상에 사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걸요. 네. 그리고 못 팔고 지금 어쩌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서 신성 델타테크 17만 원에서 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성 델타테크 10만 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점 신호예요. 고점 신호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충분히 시세가 낮고 이제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운데 이거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 말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으시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배우겠습니다. 배우고 지금은 작년 에코프로 7월 26일 흐름을 보시고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그렇게만 좀 말씀을 확실하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과거 에코프로의 차트를 바라보시면서 관련된 흐름을 염두에 두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엔캠일 겁니다. 엔캠의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유망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자리를 좀 쉬어가는 자리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락의 시발점이라고 봐야 할까요? 추세는 깨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신성 델타테크랑은 다른 흐름이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엔캠도 신성 델타테크와 동일하게 이렇게 긴 변동성이 커지는 주가 흐름, 그다음에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대량 거래를 수반한 조정이 나오면서 단기 이평이죠.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조정이 나오니까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시각보다는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 차익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실제 2025년에서 2030년 기준으로 증설은 계속 단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FEOC의 변화를 봤을 때는 중국의 1위에서 3위 업체 같은 경우가 전해액 같은 경우를 미국이라든지 기타 업체에 이렇게 수출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체는 있고 실제 실적은 나오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5조 이상까지 이제 올라왔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자칫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도 염두에 두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간이 지금 3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로봇 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이 계속 변화되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삼성전자에서 신임 사회이사에 이제 로봇 전문가를 내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부품이라든지 기타 이제 로봇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가 단행이 된 상황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이제 신선 성장과 관련된 성장 가도 같은 경우가 유로모픽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테슬라의 로봇 레퍼런스를 추격을 할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랬을 때는 우선 지금은 시장에서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쪽이 부각이 1차적으로 되는 환경입니다. 업종 내 순환매 관점 같은 경우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삼성의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계속 찾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은 아진엑스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가는 좀 윗거리를 달고 있는 상황, 기술적으로 좀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작년부터 삼성전자양으로 그 산업용 로봇을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전장 박스의 납품에서 로봇 완제품의 납품을 시작해서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고요. 구체적으로 한 20% 정도의 마진은 좋아지는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9,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좀 거래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매수가 가능하겠고, 9,000원과 13,000원의 주가 박스권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가격인 13,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박스권의 하단 가격을 이탈하는 8,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아진엑스텍을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결국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 내에서 LFP, 폐배터리 이쪽은 조금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LFP 쪽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 SDI가 LFP 배터리 양산을 결정하게 되면서 이제 울산과 협력을 이제 강화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1조 정도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서 2026년도부터 이제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가격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가격이나 경쟁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결국 전기차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배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채용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셋업체들도 당연히 그쪽에 좀 동참을 하는 분위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EU 배터리법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채굴 하는 것도 채굴 하는 거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폐배터리에서도 이제 추출을 해내자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결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하고 비율도 높이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1세대, 2세대 전기차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폐차할 때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급증으로 인한 어떤 자원 낭비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전에 대비한 취지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순전히 핑계고 어쨌든 이 종목이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그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KPS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위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2월 19일 날 상한가 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KB 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의 5.2%가량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됐는데 이 ETF에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성일라이트라든지 코스모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KPS 같은 종목이 왜 포함이 되느냐? 이 100% 비상장 자회사인 세계리텍이라는 회사 때문에 편입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이제 LFP 배터리 R&D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원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KB 쪽에서 일단 편입을 좀 시켰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도 2월 19일 날 상한가에 안착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일단 안착이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한가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목표가는 일단은 9,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이고요. 종가 베팅인데 아마 내일 쪽까지 아마 7,000원 부분까지 아마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덥석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제가 그런 상황, 그런 타이밍에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죄송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근 시장은 정말 참고 참았다가 이제 최후에 매수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쪽까지 한번 최대한 7,000원에 바짝 붙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KPS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 7,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일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장중에 다시 또 모두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 속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2,656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역시나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낙폭은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63선의 종가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1,673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1,593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568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59억 원, 기관은 751억 원의 매도세로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딱 주도된 업종이 있다라고 하기보다 2차 전지 외에 오늘은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업종은 없었어요. 엔터주 같은 경우가 좀 저가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로모픽 반도체와 관련해서 네페스아크의 상한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저 PBR 관련주들의 가격 강도가 약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일정을 26일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를 놓고 지금 종목을 접근하기에는 배당기일이 가까워오는 은행주라든지 아니면은 3월 말에 배당이 있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오늘 또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복원하는 모습은 뭐 자동차주, 그다음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배당 성향 외에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특징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발표가 나올지는 뭐 딱 뚜렷하게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상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부분 안에서는 지주사 같은 경우에 시세 연속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실제 발표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수급적 특징은 어땠습니까? 지주사 쪽의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 중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점은 매수 강도 같은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이 여기에서 원래 시세 탄력성보다는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고 아마 은행주 같은 경우가 2월 말 대부분 배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배당락을 기점으로 해서는 외국인 수급의 매도가 출회될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식으로 외국인이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3월 같은 경우는 주총이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주총이 있는데 이때 뭐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해 각 기업에 대해서 뭐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핵심은 26일에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 배당 기일이 가까워오는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배당 기일이 다가오는 종목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뭐 장시환 브리핑 때 말씀했던 거와 큰 게 달라진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장 내내 이제 코스닥이 강했다가 이제 종가에 가서 또 코스피가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하루에도 이렇게 변하는 하루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만큼 뭐 개인 투자분들 헷갈리겠습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 어떤 대응하는 방법들은 그 아까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귀찮아야 합니다. 네. 꼭 귀찮아야 합니다. 귀찮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100% 답은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 좀 노력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뭐 특이할 만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서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것들 외에는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온 디바이스가 상대적으로 강했었고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시장이 강하게 보이게 되면서 어쨌든 엔비디아 때문에 자칫 흔들 수 있는 시장을 현재 잡아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이제 좀 빠졌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내일 미국 증시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봤을 때 오늘같이 테마만 좀 형성이 되게 된다면 내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오늘처럼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거. 끊임없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개별 종목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 개별 종목 상승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체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들을 현재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 상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 테마들이 순환매에 돌아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바꿔가게 되면서 시장을 잡아준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른 뭐 대변수, 수급 많은 것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코스피가 227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누가 보다도 개별 종목 상승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장이 좋을 때도 종목을 찾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같은 장이 상당히 매매가 쉽지 않고 상당히 골치 아픈 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을 잘 넘기고 잘 활용을 하시게 된다라면은 이걸 결국 또 활용을 하시고 데이터화를 만들어 놓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뭐 2020년도 코로나, 2017년도 반도체 장세,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차원 장세. 이런 때 외에는 매매하기가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상하게 훈계를 좀 두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은 항상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거고,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올라가는 장세가 올 거고, 어떤 때도 이제 2020년도 같은 그런 대상승이 오게 될 거고, 그랬다 또 꺾이는 장세가 올 거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될 거거든요. 마냥 시장이 좋고 마냥 시장이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내일도 모레도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내일 이슈가 될 만한 말 그대로 뉴스나 이슈가 뭐가 있는지 차라리 그거를 찾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도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이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나 싶더니 다시 또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대 시장 모두는 오늘은 약부합권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모두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 상황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만큼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업종은 통신 업종입니다.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종목은 KT로 4.7%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가스업이 1.68%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0.95%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2.61%의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이 안에서는 앞서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짚어드렸던 신성델타테크가 17.52%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업종에서 2.43%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운송업종이 1.7%의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좀 아쉽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앞둔 만큼 좀 경계감이 드리워진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서도 오늘 가상화폐 관련 주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도 뉴스가 좀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은 만큼 또 젊은 층에 포진이 되어 있는 만큼 민심을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사실 섹터 전반은 약세를 나타냈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정부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부각이 된다면 앞으로 이 종목군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 있어요.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이 시세가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고요. 정책으로 ETF 같은 경우를 승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수급에는 긍정적입니다. 지금 뭐 발행되는 수치보다 ETF의 매수량 같은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4월에 도래하는 반감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수급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심한 구간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강한 뭐 1등주 같은 경우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시장 안에서는 좀 제일 강한 종목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올립니다. 네, 좀 시세가 그래도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지 규제를 혁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테마죠. 어찌 보면 일단은 먼저 테마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또 테마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저 PBR 봤잖아요. 네. 그 1월 말경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활활 타올랐잖아요. 기업별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근데 오늘 조용하잖아요. 어제 오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증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무듬 지팜 주가가 현재 6%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린플러스가 지금 7.4% 현재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쪽까지 내일 아침 쪽까지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왜 테마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어떤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상당 바쁩니다. 관련주가 뭐가 있지? 스마트폰 관련 어떤 종목들이 있지? 쭉 찾거든요. 저도 지금 찾았잖아요. 그린플러스, 우듬지파. 그러니까 미리 움직인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내일 쪽에 아마 우든지팜도 그렇고 그린플러스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테마인 거죠. 그리고 왜 일단 테마냐고 그러냐면은 뭘 할 거다, 정부에서 뭘 할 거다 그러면 결국 이게 정책 테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뭐 시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산업적인 어떤 수혜라든지 매출이 발생이 돼야 결국 산업이 연결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일단은 주식시장은 다 이제 호재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슈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뭐 정책 테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미 그린플러스, 우듬지판 같은 경우는 6%, 7% 현재 흐름이 나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정책 테마주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당장 실적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고요. 강한 시세가 한 번은 더 날 수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뭐 교육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시세가 나는데 여기에 핵심은 실적의 연속성입니다. 뭐 실적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20% 이상의 시세가 발생을 하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관련 정책 테마주로 접근을 해보자고 전해주셨고요. 그럼 저출산 관련주들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계청이 이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오는 28일에 발표를 할 계획인데 이 종목들도 좀 똑같은 흐름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돼 왔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돼 왔지 않느냐고 저는 되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항상 최근에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렇고 네. 저출산 얘기는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나오고 그리고 그 동안의 주가가, 그러니까 제가 되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런 얘기들이 저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산업과 연결되고 쭉 연결이 되고 그리고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아가방 컴퍼니 주가가 우상향이 이미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은 결국 이 총선 공약 테마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1호가 저출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2호 같은 경우는 그 철도 지하화,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김포 편입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낮은 가격에 들어가서 솔직히 감도면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뭐 정책군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군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맥락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테마는 전문가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험하다고. 근데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굳이 할 거면은 미리 들어가라는 거죠. 미리 들어가서 기다려 보시라는 거죠. 1호 공약이 저출산이었고 2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철도 지화였고 네. 3호가 기보 편입이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도 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서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저출산 테마든지 그걸 포함한 총선 테마는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테마주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소폭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을 이제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좀 파격적인 결정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도 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뭐 배당에 대해서 배당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주주 친화 정책의 그 하나의 그 기본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주가가 급하게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 기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조금은 다른 케이스로 흘러갈 수 있겠고 실적 또한 나오지 않는 상황이 아니에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3조 1천억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기준 한 15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은행주와는 다른 금융주와는 다른 케이스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은행주와는 조금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그리고 미르경제무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아진 엑스텍입니다. 로봇의 신사 확장 속에서 삼성전자 납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라인 8,5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태근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PS입니다. LFP와 폐배터리 개발 확대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 7,200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